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죠? 다 못 배우고 중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끊겼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1920년대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3.1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내에서 독립군을 조직을 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3.1운동의 경우에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서 독립을 이뤄내려는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하지만 3.1운동 나름 역사적인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독립을 즉각적으로 이뤄내는 데에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직접 싸워서 얻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 같은 단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국내에는 일본의 감시와 통제로 인해서 무장투쟁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만주로 건너가거나 일본에 의해서 체포, 해산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한편 192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1910년대부터 꾸준하게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 건설운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지역에 많은 독립군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1920년대 무장투쟁의 첫 번째 사건으로 언급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함경남도 깊숙이 들어가서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피해를 주고 돌아왔었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을 잡기 위해서 일제가 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봉오동 지역으로 진입을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독립군들이 연합을 해서 봉오동 지역의 일본군을 유인을 해서 습격을 해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첫 번째 승리의 사례가 바로 봉오동 전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투의 규모보다 독립군이 일본의 정규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전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시간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뿅.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일본군의 경우에는 이른바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하였다라고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였어요. 그죠?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마적을 매수해서 습격하게 한 뒤에 거기에서 일본인이 사망을 하자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땅인 만주에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였던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봉오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청산리 지역으로 일본 군대를 유인을 해서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결국 퇴각하게 만들었던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사례를 남기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 과정에서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등록군정서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청산리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잘 살려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았던 것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본 군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마을을 공격을 해서 파괴하고 불태우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간도
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러시아 땅 연해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장 해제를 요구했던 러시아군과의 어떠한 의견 충돌 같은 것들로 인해서 무장 해제를 거부하였던 일부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연해주로 이동했던 독립군들 중에 일부는 러시아에 귀화를 하고 또 일부는 다시 만주로 돌아오는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죠. 맞나요? 네, 그 뒤에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간도 참변 그리고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 뿔뿔이 흩어졌었던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졌었던 이 독립군들의 조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더더욱 강해지고 있는 일본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독립군들의 힘을, 역량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립군을 재정비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22년에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러 독립군들이 대한통군부로 통합이 되었다가 이후에 또 다른 독립군 부대들을 더 받아들이게 되면서 대한통의부로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군부라고 불렸던 독립군 조직의 경우에는 따로 빠져나오는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없는 설명인데 선생님이 왜 굳이 집어 넣었느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실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러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활동했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독립의 운동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나아가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놓고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군부처럼 복벽주의, 다시 왕정을 복구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던 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독립군 부대들과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활동하지 못하고 이탈되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공화주의가 대세였기 때문에 북벽파는 아마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독립군 부대에게 흡수 통합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압록강 연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너네를 같이 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육군주만 참의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대한통의부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대한통의부의 나머지 부대들은 남만주에서 다시 통합을 하면서 정의부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고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한편 자유시 참변 이후에 연해주에서 북만주 지역으로 돌아왔던 김좌진을 비롯한 여러 북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통합을 통해서 신민부라고 하는 새로운 독립군 세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 중반으로 오게 되면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이른바 3부로 결성이 되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자유시 참변과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만주로 돌아왔던 여러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만은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고 세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 3부의 경우에는 민정 조직인과 동시에 군정 조직의 공화주의 자치정부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중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를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간도 지역처럼 정말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변방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의 어떤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누군가 정부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질서 유지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 준다든지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마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질서유지나 자치행정이나 교육활동 같은 정부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게 민정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독립군의 활동을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군정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한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간도 참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1920년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서 또다시 독립군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정부가 있고 이 만주 지역까지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친다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 쪽에서는 중국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면 돼요. 그죠? 너네 나라에서 한국인들이 지금 불법 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건 너네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야? 라는 식으로 따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당시 중국 정부는 통일된 정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전국 각지는 중국의 각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 각각의 지역은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졌었던 군인들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각 지역을 장악하고 마치 왕처럼 행세하면서 그 지역을 통제하였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군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시험이 며칠 남았다고요, 여러분? 네, 29일 남았어요. 전혀 복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아무튼 이 만주 지역에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장쩌린, 한자로는 장잠린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의 군벌을 일제가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니까 만주는 중국 땅이니까 일본이 쉽게 함부로 군대를 대규모로 동원해서 독립군들을 때려잡으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있다면 정부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되는데 중국 정부도 지금 제대로 된 형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벌을 이용을 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자,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 장쩌린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이 바로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이 바로 미스야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협정을 일컬어 미스야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잡아오면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군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기꺼이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장쩌린의 경우에는 일제와 이 미스의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이 미스의 협정에 의해서 체포되고 일본 측에 넘겨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던 한국인들도 돈이 되니까 억울하게 잡혀서 일제에 넘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자, 그래서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3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에 더욱더 자극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되면서 국내의 민족 운동가들에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의 민족 운동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가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운동가들로 분열이 되는 상황이 1920년대 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독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념과 사상의 대립을 넘어서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른바 신간회라고 하는 통합된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국내 민족운동에서도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만들고자 했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만주 지역에서도 여러 독립군 조직들이 하나로 통합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삼부의 통합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미세 협정으로 인해서 만주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점, 국내에서도 이념 갈등을 넘어서 하나로 통합된 단체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가 일어났던 것에 영향 등을 받았게 되면서 만주에서도 삼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끝내 해방이 되기까지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이뤄내지 못했던 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해방 이후에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달랐던 점 때문에 끝끝내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된 단체를 이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거든요. 삼부의 통합운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끝내 의견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로 통합하는 데를 실패하게 되고요. 각각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단체로 통합이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삼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싶었지만 하나가 아니라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두 개의 단체로 통합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국민부의 경우에는 조선혁명당으로 개편이 되고요. 혁신의회의 경우에는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되고 각각 그 아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서 1930년대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30년대 단원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이 과정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해가 됐나요? 네. 한 가지 더. 네, 굳이 요거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의회부에서 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느냐 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부나 의회는 모두 정부 조직의 성격을 갖는 단체들입니다. 정부란 무엇이냐?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굴러가는 조직체가 바로 정부 조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당 저런 당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독립운동이 정부 조직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의견 대립, 그렇죠?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운영되기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형태로 독립운동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당이란 무엇이냐 써있죠.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생각이 어떤 사람들? 같은 사람들,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활동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독립운동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193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주로 이러한 정당 조직의 형태로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대체로 한국, 대한, 독립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정당들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요. 조선, 인민, 혁명 이런 단어를 쓰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또 이런다. 왜 나에게 이걸 싫어해? 이 자식아! 왜 이런 걸 그랬지? 알 수가 없네. 좋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좀 찾아야겠어. 응? 안 돼. 다 나가야 돼. 진짜 아빠 엄청 나가. 엄청까지 안 돼. 이게 마우스는 먹는데 급할수록 불어야 되고요. 네. 자, 일단은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없네요. 자, 언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의열투쟁이란 무엇이냐? 개인이나 소수의 인력이 일제를 상대로 벌였던 무력투쟁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한 명의 사람이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본의 고위 관료,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료를 총이나 칼을 이용해서 암살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폭탄을 들고 조선총독부 같은 이런 어떤 일제 식민 통치를 담당하는 건물에 가서 폭탄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라든지 일본에게 큰 충격을 주는 투쟁을 일컬어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테러 활동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요. 사실 테러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테러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나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나요? 그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테러의 형태의 독립운동의 경우에는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의로운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좀 더 멋있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테러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내고자 했던 활동들을 일컬어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3.1운동 이후에 왜 이러한 투쟁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전개되었던 3.1운동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독립을 즉각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군대라고 할 만한 조직을 만들기에는 사람이나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나 조직들이 이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타격을 주려는 의열투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의열투쟁 단체가 결성이 되고요. 일제의 요인, 중요한 사람들이나 친일파를 처단한다든지 아니면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투쟁들을 이어나가는 단체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과 단체를 꼽자면 바로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열단 같은 단체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원봉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자, 사실 김원봉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정말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본다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이 또 이 김원봉이기도 합니다. 어찌 본다면 김구 선생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인지도가 높았던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의열단을 만들고 의열투쟁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잘 모를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띄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남북 분단이 될 때 남쪽의 정치인들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어. 그래서 분단이 될 때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김일성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년은 되게 불우했던 인물인데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지 못했던 인물인데요. 사실 독립운동의 과정에서는 김구 선생 못지않게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김원봉의 이름은 또 듣게 될 겁니다. 지난번 여운형 선생과 마찬가지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이 의열투쟁만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분이 바로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동지들과 함께 의열투쟁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쳐버리겠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시간이 오는 것일까요? 이야, 시간이 대략 한 20분 남았는데 나머지 다 끝낼 수 있으려나? 슈퍼노바 사건은 커져다. 미쳐간다. 네. 그게 바로 의열단이었고요. 철저한 비밀 조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일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피하면서 의열투쟁을 이어나갔던 단체, 그게 바로 의열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살짝 흐려진 것 같은데? 어두워졌지, 그지? 이거 또 왜 이러지? 별반 차이가 없네. 그치? 또 왜 이래 갑자기? 딱 켜볼까? 왔어요. 켰습니다요. 여기도 아, 미쳐버리겠네. 아, 안돼. 우리 반 마지막 진도라서 해야 되는데. 왜 디스플레이 설정이 안 나올까? 와.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시간이 없어서.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었던 단체가 바로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의 성향에 대해서 무정부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무정부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로치고 폭력을 이용한 독립을 쟁취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 그지? 여전히 화면이 어둡나요? 볼 수 있어서 그냥 할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무정부주의란 무엇이냐라는 설명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권위, 외압과 그에 대한 통제 없이 자유롭고 다수가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법과 처벌되지 개인 내면의 도덕과 양심에 의해 실현되는 올바른 질서가 바로선 정의로운 세상, 우들머리가 없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사상이다 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 그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 왜 인간은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또 죽이고 누군가는 누구를 지배하려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가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한 것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고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던 사상이 바로 이 무정부주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자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고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미움을 갖게 되고 이런 갈등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사상 사회주의에서 한 가지에 뻗어나왔던 사상이 바로 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지배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종교나 자본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된다라는 사상이 바로 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비틀즈 노래 중에서 Imagine이라는 노래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Imagine all the people 이런 거 있는데 잘 모르죠.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무정부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전해지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의 경우에는 1920년대에 꽤나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상이고요. 국가나 종교, 자본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파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특징을 갖는 사상이 바로 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의열단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무정부주의 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파괴를 통해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타격을 주고 독립을 이뤄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의열단의 경우에는 조선총독부라든지 종로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이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폭탄을 던져서 파괴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제의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처단하는 등의 이런 활동을 이어나갔던 단체가 바로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의열 단원들이 어떤 사람이 누가 어디에 폭탄을 터뜨려서 했는지 꽤나 자세하게 말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의열 단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교과서의 자료를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녹화는 잘 되고 있을 거 화면에? 이 정도면은 네 볼만은 하네요. 아예 네 보이긴 보이네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이런 어떤 의열단위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테러 활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터뜨리는데 과연 거기 일본 사람들만 있었을까? 아니죠. 아무 잘못 없는 한국인이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어찌되었든 이런 어떤 테러 활동의 경우에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일본에게 한방 먹였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짜릿한 통쾌한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의열단과 김원봉의 이름을 널리 신문을 통해서 알리면서 일본에게는 더욱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런 데로 때려잡아야 돼 라는 식으로 신문 기사가 쫙 나오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시원하다,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나도 저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 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만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김원봉의 경우에는 우리의 이런 어떤 의열투쟁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 유명했던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중요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쓴 글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일본은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다. 강도를 때려잡는데 무력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라는 논리를 담고 있는 글이 바로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제와 직접적인 투쟁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글, 이 조선혁명 선언의 경우에는 의열단원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지침으로 여겼던 글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의열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짚어내는 단어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개념 종종 나오니까 함께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종로경찰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같은데 폭탄 몇 번 빵빵 터트린다고 바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의열투쟁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김원봉도 그 사실은 모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이러한 의열투쟁을 통해서 의열단의 이름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김원봉의 경우에는 그 다음 무장투쟁의 단계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사실 김원봉의 경우에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에게도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이거든요.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도 항일 투쟁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항일 투쟁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던 김원봉의 경우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만든 황푸 군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정규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30년대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여기에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서 1930년대 40년대 무장투쟁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또 이 김원봉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30, 40년대 무장투쟁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조선의용대 김원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193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라고 식민지로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서 만주에서도 더 이상 중국 독립운동을 가기가 어려워진 한국인들이 만주를 떠나서 중국 본토, 중국 관내라고 해요. 만리장성 이남의 지역으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통합된 단체를 만들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1930, 40년대의 독립운동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넘어갈게요.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오는지 모르겠다. 자, 의열투쟁하면은 의열단하고 하나 더 언급이 됩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는 분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고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이죠. 그죠?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들어봤죠? 그죠?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김구 선생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침체에 빠졌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국민대표회의 때 창조파와 괴조파로 나뉘어서 서로 의견 대립을 하다가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두 다 감정이 상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연통제와 교통국 같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생명줄과 같은 조직이 일제에 발각이 되면서 돈줄도 끊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장사를 하지 않는 개정 휴업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활동을 이어나가려면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1931년에 만주에서는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만주 지역의 땅을 개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사실 단순히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은 개간 문제 때문에 한국인이랑 중국인이 싸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충돌의 경우에는 일제에 의해서 계획되고 조장되었던 충돌이었어요. 일본은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간의 충돌을 유발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일제와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를 이간질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간 문제를 두고 한국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충돌을 유발시켰고 충돌이 일어나자 실제로 충돌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크게 부풀려서 신문 기사로 중국과 한국에 보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은 중국인을, 중국인은 한국인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만보산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만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곧바로 이후에 일본은 만주를 침략을 해서 일본 군대가 만주를 점령을 하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이었고요. 이후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만주인들을 위한 나라라고 해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황제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푸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전부 다 일본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본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꼭두각시 국가가 바로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꼭두각시 국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화배우 나문희 씨 같은 경우에도 만주국 출신이죠. 처음에 만주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후손인데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문희 씨가 그 위안부 할머니로 연기를 했던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의 연기가 굉장히 되게 실감이 나고 가슴에 뭔가 이렇게 찌릿한 감동을 주는 그런 연기가 있었던 걸로 선생님은 봤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만주도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만주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경우에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하고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므로써 침체되어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인들에게 항일을 목표로 우리 한국인들을 함께 손잡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여러 활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가장 먼저 이봉창 의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그다지 썩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딱히 뚜렷한 직업 없이 약간 좀 한량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사실 원래는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니까 나도 일본인이 되어서 출세하면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봉창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하면서 일본인으로 살고자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조선인이라는 꼬리표가 끝내 떼지지 않았고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 본토보다 더 심한 한국인들에 대한 민족 차별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나의 목표를 새로운 곳으로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봉창의 경우에는 일본을 떠나서 상하이로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김구 선생이 이봉창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제가 스파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한국말 잘 못하고 일본말 워낙 잘하니까 이 사람 혹시 일본 스파이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만은 대화를 깊게 나눠보다 보니까 진짜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인 애국단에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자, 이후에 한인 애국단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애국 단원들과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이봉창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 내가 옛날에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 때 일본 천황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내 손에 폭탄이 있었다면 딱 던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건데 에이! 하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자리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곧바로 김구 선생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폭탄이 만들어져서 건네지게 됩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이봉창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일본 내로 침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 군인들의 열병식을 관람을 하고 돌아가는 일본 천황의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고 빵 하고 터뜨려서 마차가 완전히 박살냈어.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천황의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마차를 여러 대를 타고 다녀. 그리고 그때 터졌던 마차는 일본 천황이 타고 있지 않았던 마차였던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 자기 폭탄을 딱 던졌는데 경찰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폭탄 던진 줄 알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봉창 의사가 스스로 내가 던졌다라고 자수를 하고 체포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또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후에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일본 천황이 죽을 뻔했어요. 그죠?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야. 그지? 중국에까지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신문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아이고!
아깝다라고 보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주가 일본 땅이 되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중국인들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신문에서 이 사건을 아이고 아깝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 그래도 상하이를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중국 신문 쪽에서 일본 천황이 죽을 뻔한 사건을 일컬어 아깝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상하이를 점령하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교과서나 언론에서는 일본 천황을 전부 다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황보다는 왕이 더 낮은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천황을 천황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보다 낮은 왕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선생님도 다 이해를 하는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일본 천황은 고유 명사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만든 고유 명사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약봐.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교과서나 중국 신문에서 한국 소통령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굳이 천황을 일왕으로 깎아 부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일왕이라고 써놓긴 합니다만은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그냥 일본 천황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천황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상하이 점령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열려고 했습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그 기념 행사가 열리기로 했어요. 다만 일본의 천황이 암살당할 뻔했던 사건이 지난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홍커우 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릴 때는 아주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몸 수색을 하고 소지품 검사를 했어. 그래서 이 행사장 안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은 딱 2개로 제한됐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냐면 그렇죠. 도시락과 물병 딱 2가지였던 거예요. 자, 한편 이 이봉창 의사의 활약 소식을 듣고 한일 애국단을 찾아온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윤봉길 의사였던 것이죠. 나한테도 이봉창과 같은 역할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한일 애국단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에게 도시락과 물병 모양의 폭탄을 만들어 주었고 홍커우 공원에서 한참 기념 행사가 전개되고 있을 때 단상 위로 폭탄을 던져서 이 단상 위에 있었던 일본 고위 관료들과 고위 장군들을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던 것, 그게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2차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인 애국단의 경우에는 그 존재감을 크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로 하여금 한일 투쟁을 이어나감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애국단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났던 혹은 잊고 있었던 많은 청년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한번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중국과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렸어요. 일본에게도 알렸어요. 그죠? 이후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중국 국민당과 함께 중국 깊숙한 내륙 지역까지도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할 때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내용도 좀 많았는데 어쨌든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